온 세상이 하얗다 김지석 감독의 이 영화인데요. 이, 이렇게 나왔죠. 엉뚱하고 낯선 인생 종영 로드무비. 온 세상이 하얗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태백의 까마귀 숲으로 향했다. 이 독립영화의 스타라고 그러죠. 이 강기로 박가영 두 배우가 아주 대단한 연기를 펼쳤어요. 김기석 감독의 데뷔작 온 세상의 하얗다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온 세상의 하얗다는 우연히 만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죽기 위해 태백 까마귀 숲으로 떠나는 기이한 동역을 그렸어요. 바람의 나라, 롯데렌터카, 빙글의 에이블리 등 다수의 CF를 기획 연출한 김지석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이다. 지난 25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비전과 20회 전북 독립영화제 국내 경쟁 장편 부분에 이름을 올려 평단의 이목을 집중식 바 있다. 주연은 독립영화계를 대표하는 두 연기파 배우 강기로와 박가영이 맡았다. 그리고 이 영화의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영화 극장의 그 시놉시스 나온 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죽고 싶어하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있다. 매일 죽음을 다짐하지만 알코올성 치매로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며 다짐을 잊고 살고 있다. 한 여자가 있다.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우울함과 무력감으로 죽을 결심을 한다. 김모인과 유하림이 우연히 만났다. 그리고 함께 죽기 위해 태백으로 향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까마귀 숲에 도착했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온 세상이 하얗다. CF 감독 출신의 첫 장편 영화 죽음을 향해 가는 두 남녀라는 제목의 2022년 2월 16일 맥스 인터뷰를 계속해서 인용할 텐데요. 그게 인용한 내용, 그 감독과 인용한 내용들이 곱씹어볼 내용이 많아서 인용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에 묻고 싶다. 그저 눈 내리는 장면을 연상시키지만은 않는데 일차적인 이유는 원래 제목에서 태백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모두 촌스럽다고 말려서 그만뒀지만 태백이라는 제목이 난 참 마음에 들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태백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도시 이름에 대해 뜻풀이 한 것이 온 세상이 하얗다는 것이었다. 보자마자 제목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캐릭터 사이 관계 역시 하얗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제목이 좋았던 것 같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세계가 있고 타인에게 결코 이해받을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그럼에도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은 구태여 누군가 나를 이해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저 내 옆에 누군가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 아닌가 싶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관계도 그렇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검은색은 아니지만 어떤 색도 띠고 있지 않다. 무채색에 가까운 하얀색이다. 순백의 느낌보다는 뿌에서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제목 온 세상이 하얗다가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자살 장소에 간 장면이죠. 이 영화에는 관객의 시선과 흥미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리얼리즘의 영화 볼 땐 그런 거죠. 을 넘어서서 남자 주인공은 물론이고 스치듯 등장하는 단역 배우에 이르기까지 각자 나름대로 탄탄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감독의 스토리라인 형성에 관객이 참여하게 만들죠. 완결적 형식으로 확인한 영화 관람의 직접 경험이 있죠. 영화가 끝나고 영화가 끝난 하나의 완결적 경험이 되죠. 그 다음에 영화가 끝난 후 관객의 마음속에서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게 조응하는 과정으로 영화 관람의 경험이 완성이 되는데 이런 게 완성형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완성형 영화의 그런 경로를 잘 따르고 있어요. 김지석이 초보 감독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국 영화의 깊이와 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지석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특정한 이야기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동시에 감독 혼자만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벗어나서 관객이 자신의 스토리라인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획 의도를 밝혀요. 영화의 개봉을 앞뒀다. 소감이 어떤가? 그리고 영화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길 바라나? 큰 목표나 욕심을 갖고 시작한 영화는 아니었다. 그저 소중한 경험이었고 귀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 극장 개봉까지 하게 됐다. 내게는 참 꿈만 같은 일이고 즐거울 뿐이다.
앞으로도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 특히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 영화는 특정한 메시지나 이야기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는 아니다. 그저 겨울과 잘 어울리는 쓸쓸하지만 담백하고 엉뚱하지만 여운이 남는 무드를 전달하고자 했다. 영화를 보면 느껴지는 기분 그대로 영화를 봐주셨으면 한다. 나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여전히 웃곤 한다. 나 혼자만의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두렵지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봐주시기를 바란다. 김지석 감독에게 감탄하게 하는 지점은 남녀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을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게는 물론 관객에게조차 뚜렷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주연 배우의 캐릭터를 관객에게 친숙하게 만들어서 그의 삶의 쾌적에 공감을 유도하려는, 그게 기존의 영화 제작 방식이죠.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하고 같아요. 김지석 감독의 의도를 충분히 따른다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나오죠. 김모인, 유하림 억지로 외워야 되는데 또 누구누구라는 이름 대신에 남자와 여자라고 부르는 게 더 타당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건데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 등 선별된 개인들의 남녀 관계가 아닌, 보통 영화는 누구와 누구의 개인적인 특별한 사례 이렇게 보이는데 아닌 보편적인 남녀 관계,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자체의 본질에 관한 담론을 영화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목표의 발표 같아요. 신인 감독의 기회가 이토록 담대한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담론의 완성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이 두 사람이죠. 특정한 캐릭터가 아닌, 그리하여 김모인과 유하림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보편적인 남녀의 인물을 창조해낸 두 사람의 배우들, 강기로와 박강영의 공헌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두 배우가 한국 영화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을 확신해요. 그 정도의 연기력이니까요. 남녀 주인공에 관한 인터뷰에서 김지석 감독은 모두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이들이 내가 살면서 만난 이상한 사람들의 복합체라고 말하면서 관객의 공감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재현된 캐릭터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김모인과 유아림의 캐릭터는 툭툭하다. 방금 내면의 무언가가 거세된 이들이라 표현했는데 어떻게 떠올리게 된 것인가. 김모임과 유아림 모두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내가 살면서 만나온 이상한 사람들의 복합체다. 언젠가 조선소에서 일하며 만났던 알코올 중독자가 김모인의 모티브가 됐고 우울증과 허언증이 심했던 이가 유아림이 됐다. 물론 다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떠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관계가 아무리 옅어도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리하길 바라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 그걸 바라는 이유, 그런 얘기를 우리 보고 풀라는 거죠. 관객이 감독이 그런 얘기를 의도한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동등한 지변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습은 보통 어땠냐면 둘 다 주인공이더라도 이처럼 주인공이더라도 남자가 좀 더 핵심적이고 여자가 좀 더 보조적이며 출연 시간 그런데 이지 않으며죠. 이거는 출연 시간, 발언 시간, 행동 시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동등한 지분을 보유해요.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폭력배의 정부 노릇으로 단련되어 있음을 과시하듯이 이별의 표시로 폭력배의 베개 옆에 칼을 꽂아 놓는다든가 강도 혐의자들을 자동차로 밀어버리라고 강요하며 뒤져버리라고 고함치는 등 거친 막말을 하는 인물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점이 김지석 감독의 PC, 그러니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그러죠. 페미니즘 등 정치적 올바른 의식이죠.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거꾸로. 이는 이것만 하면 너무 좀 거칠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 PC 의식을 보여주는 게 떠돌이개를 돌보려는 낯선 사람의 노력이죠. 그거에 남녀 주인공이 합심하는 장면에서도 바로 PC 의식이죠. 동물에 대한 PC 의식이죠.
김지석 감독은 동반 자살을 하러 가려는 남녀 주인공이라는 거의 스포일러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10분 활용하는 것 같아요. 홍보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로드무비다. 죽음을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 영화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죽음이 마냥 무겁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려 했다. 두 사람이 죽으려 간다는 이야기가 내게는 슬프거나 비극적이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의 모습이 엉뚱하고 유쾌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두 캐릭터는 모두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인 이유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유쾌한지, 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라고 지금 감독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들은 이미 삶에 대한 욕구가 거세된 사람들이고 그런 이들은 이 세상에 분명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삶의 원동력은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과 소중하다고 여기는 믿음 덕에 생기기 마련인데, 그죠? 그런 원동력이 없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의 삶의 원동력이 없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죽음은 일상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다.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죽음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마지막 죽으려고 할 때 그 직전에 또 다른 자살자가 나타나기 전에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순간의 모습이죠. 관객이 주체가 되어 영화라는 객체를 관람하지만 영화 관람의 진실은 사실은 관객이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느끼죠. 관람 행위를 통하여 화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감독이 관객을 객체, 즉 심리적 변화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적 변화의 가능성 앞에서 이런 심리적 변화의 가능성 앞에서 관객이 관람 행위를 통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 심리적 변화의 가능성이 좋다고 여겨서 홍보를 입소문을 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성공적인 영화의 특징인데, 그렇죠? 감독이 그래서 내가 심적으로 뭔가 변화했다.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홍보를 해서 또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 참여하게 하는데 그런 게 성공적인 영화의 특징인데 이 영화가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감독이 어떻게 변화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김지석 감독이 CF 감독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와 관련 질문을 인터뷰에서 받아요. CF 감독 출신이라면 의뢰 돋보이게 되는 스타일리시함과는 거리가 있다. 되려 담백한 연출이 돋보였다. 그죠? 아무래도 의도한 바가 있는지 아무래도 내 취향인 것 같다. 모든 앵글에 의도를 갖고 감정을 뽑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부족한 듯하다. 그저 왜인지 모르겠으나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샷, 표정은 잘 안 보여도 대화는 잘 들리는 정도의 거리감이 좋았다. 다만 자연 풍광을 더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촬영에서만 여유가 있댔다면 풍광을 더 많이 찍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에서부터 왜 이렇게 이쁠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내게는 그런 자연들이 경이롭고 신적이며 영감을 준다. 그런 풍광과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스크랩에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바람처럼 되긴 어렵더라. 함께 했던 촬영 감독님이 취하선을 찍으시면서 자연 풍광 인서트만 수개월을 찍었다는데 그게 참 부럽더라. 그러니까 이 김지석 감독이 CF 감독 출신이어서 그런지 관객의 경험을 최우선시 하려는 철학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스타일리시한 수법보다는 김지석 감독처럼 사실 성공적인 CF 감독이 되려면 광고를 소비하는 CF 영화의 대상인 소비자의 소비 행위에 CF 영화가 영향을 주는 방법론에 정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관객의 관람 경험에 영향을 주는 기법 이라는 점에서 바로 그런 대가급의 솜씨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하얗다라는 제목에서부터 관객과의 심리적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하얗다 라고 해석이 되는 이름 때문에 태백 이 온 세상이 하얗다죠. 태자가 아주 크다 뭐 그런 뜻이니까 백 하얗다는 뜻이고 자살장소로 선정하는 남자의 의도가 사실 약간 웃기죠. 그거를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묻는 것 같아요. 관객한테.
여자가 묻죠, 진짜로. 그리고 중간에 여자가 왜 여기서 안 하고 그 길을 잘못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무심코 제기해요. 그러니까 태백이라는 단어 뜻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하얗다, 즉 자살을 비롯한 어떠한 인간 행위를 위한 완벽한 순수한 장소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는 그런 여자가 질문하니까 남자가 태백의 이러한 순수성 이론을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태백까지 가야 되니까 덧붙여요. 뭘 덧붙이냐면 탄광총 안악이 사고로 죽은 남편을 따라 자발적으로 자살을 하는 순사의 전설을 지닌 까마귀 숲의 소라 또는 신화의 순수성을 말해요. 그거는 동반 자살을 하는 여자는 아무래나 좋으니까 근데 누구도 믿기 쉽지 않을 거예요. 김지석 감독도 인터뷰에서 까마귀 숲이라는 이미지는 트라우마로 만들어진 괜스레에 있을 법한 환상적 공간일 뿐이라고 고백해요. 까마귀 숲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상의 공간을 어떻게 떠올리게 됐나. 내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트라우마로부터 시작된 공간이다. 아버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태백에서 일하신 적이 있는데 탄광에 직접 들어가진 않고 통나무를 산 위에 올리는 일을 했었다. 당시 실제로 2주에 한 번 정도 인명사고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체가 매주 실려나가고 아내와 아이들은 심장을 졸이고 있는 모습을 보셨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릴 때에는 태백이 마냥 무서웠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태백을 가보니 그런 무서운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다. 사방이 산인 곳에 도시가 있어 신비로운 느낌이었다. 덕분에 까마귀 숲이라는 환상적인 공간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가족을 잃었던 슬픔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슬픔에 못 이겨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 괜스레 있을 법했다. 남녀 주인공이 아까 그림에서처럼 여자가 술 마시는 그런 장면, 요 순간이죠. 다시 그림을 보면 바로 요 순간이에요. 요 순간에 바로 요 순간에 동반 자살을 결행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들리는 주변의 소음에 이끌려 그들보다 먼저 자살을 시도하려던 어떤 남자를 본능적으로 구해내는 장면이 있어요. 남자가 CPR까지 동원해서 부산스럽게 살려낸 후에 살려내죠. 그리고 온 세상이 하얀 태백이라는 장소의 순수한 이미지라든가 아내의 순사성지 까마귀 숲의 신화가 절대적 순수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런지 약간 뭐라 그럴까 김샌다 그러나 그런 거죠.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어요.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눈이 내리죠. 이 눈이 태백에서도 근데 그 눈이 눈발이 가끔 흩날리는 정도죠. 온 세상이 하얗다고 감탄을 뱉을 만큼 내리지 않아요. 앞으로도 근데 그렇게 내릴 것 같지 않죠.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얗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절대적인 순수의 상징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헛된 몽상이 될 뿐이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순수의 개념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남자가 자신의 삶을 계속 글로 옮겨 쓰면서 의미 있는 논리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죠. 계속 글로 쓰면서 삶의 의미를. 근데 그걸 현실 세계, 즉 구축하고 있으니까 생각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현실 세계, 즉 동반 자살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남자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죠. 논리가 흔들렸으니까. 절대적 순수라는 죽음의 세계관이 현실 세계의 소음 등의 방해, 그죠? 너 이내에 절대 결코 성립할 수 없다. 그런 거는 드러났죠, 이제. 그러니까 즉 삶과 죽음의 이분법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없다. 그게 구축될 수 없다. 그러면 여자가 뱉을 만한 욕을 사용해서 본다면 모 같은 삶, 그죠? 을 버리고 죽음의 세계로 맹목적으로 돌진하려는 자신의 논리, 이게 성립하지 않을 것임을 폭로하는 거죠. 자살은 내가 나를 멸절하려는 행위자의 모순된 행동이죠. 내가 의지로 나를 멸절하려는 거니까.
자살의 심리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은 내가 미학적인 거리움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겠죠. 이러한 과정은 아마도 우울과 불안 등 거의 모든 심리적인 질병과 증상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처방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또 다른 길고도 긴 글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문학적 상상력, 즉 시적 상상력이 현대의 정신질환의 궁극적 치료제가 되리라는 혁명적인 전망은 여기서 그냥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의 남녀 주인공이 자살을 향하여 비극적인 여행을 계속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근데 그 미학적 거리감을 갖추고 그러한 얘기를 관람하는 관람객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이유는 예술 작품이 현실의 차원에서 벗어나 확보하는 미학적 거리감에서 기인하는 거죠. 이러한 감점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이유라는 거를 김희석 감독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 나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여전히 웃곤 한다. 라고 김희석 감독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결말에 관해서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녀 주인공이 동반 자살에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즉 마음을 바꿔먹고 열심히 살아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아주 뛰어난 배우들에 의하여 관객이 몰입할 수 있게 성공적으로 재현된 캐릭터였을 뿐이고, 그죠? 그 캐릭터들, 과자의 캐릭터가 그 캐릭터를 중요한 끝나버린 거죠. 그 사람의 삶들은 거기서 스톱한 거죠. 중요한 거는 관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 영화의 목표겠죠. 이 영화의 전개 과정 중에 여자의 마음이 변하죠. 영화 내의 남자보다 더 폭력적이었던 여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남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와요. 허리까지 굽히고 이렇게까지 변한 여자를 포함하여 남녀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결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관객의 몫이 되겠죠. 김지석 감독의 논리체계를 제대로 읽어내지 이런 논리체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감독이 있겠죠. 그러면 남녀 주인공보다 먼저 태백에서 먼저 자살하려 들켜서 실패하고 뒤져버려라 라고 저지하면 도망치는 남자 있죠. 그 남자처럼 또는 영화의 앞부분에서 뒤져버려라는 저주를 먼저 받았던 여자 주인공처럼 그때처럼 이 영화의 관람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극적 변화가 있기 직전까지 여자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예를 들면 그 전날 자살하기 전날 모닥불 앞에서 중국 개자식이라는 자기 말을 따라하라고 남자에게 강요하죠. 그리고 내가 먼저 자살 시도자를 구하려고 달려가는 바람에 성공적인 동반 자살의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소위 개똥철학이죠. 개똥철학을 전개를 해요. 그러나 바로 그 직후 영화 내내 남자보다 더 폭력적인 여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남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여자의 내면에서 극적인 심정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김지석 감독은 여자의 이런 충격적인 변화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남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려주지 않죠. 마지막 암전 이후 영화 다 끝나죠. 끝난 이후 의자를 끌고 자신들이 예정했던 자살 장소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겠죠. 짐작이 돼. 그렇죠. 근데 그 남녀의 숨소리가 들리는데 관객들이 인지할 만큼 길고도 크게 엔딩 크레딧과 함께 들려줌으로써 감독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 관객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남자가 자살 시도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행위, 그 CPR 있죠. CPR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망 직전에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신의 숨을 입술에 직접 불어넣어주는 행위가 핵심이죠. 이는
창세기의 신이 진흙에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생명 창조의 신화를 상기시켜요. 그래서 남자가 태백을 자살의 성지로 만들려는 신화 작업과 어때요? 대비된다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거짓 신화를 말하지만 삶의 본능에 따라 같은 입으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하얗다라는 이 제목의 영화의 제목이 선언하는 장소의 존재 가능성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유발되듯이 적어도 일부의 관객의 자연스러운 판단 과정에 내재하는 모순을 폭로하려는 시도가 이런 온 세상이 하얗다는 이런 영화의 제목도 뭔가 모순된 것처럼 적어도 일부 관객의 자기 내부에 이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고 폭로하려는 시도가 김기덕 감독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입이 하는 말과 입이 하는 행동의 모순이 있는 것처럼 이 영화의 줄거리가 초래하는 심리적 갈등은 의도적으로 조장된 것 같아요. 감독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지석 감독이 이 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론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가장 간단한 이론으로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먼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논리 체계.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시스템 1,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시스템 1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를 설명함으로써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을 기초가 되고 그걸로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는 생각은 안 된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 2를 삶을 제대로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니라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충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관객이 그러니까 보통은 관객이 주인공의 생각과 정서와 이야기에 동조하고 공감하게 되는 과정. 그게 지금까지 통상적인 영화 관람의 경험이었단 말이죠. 주인공이 나오고 주인공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죠? 뭐, 배트맨, 스파이더맨 다 그렇죠? 김지석 감독의 이 영화는 제목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장면에서 관객이 그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할 수 없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하고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들의 동반 자살 여행을 그리는 로드무비. 이게 광고 홍보가 이렇게 됐죠. 그 줄거리 자체가 맨정신을 갖고 일부러 소위 예술 영화를 관람하러 온 관람객에게 당연히 심리적 거리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주인공 남녀의 대화 대부분이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죠. 이름도 잘 서로 모를 만큼. 관객의 하고 싶어도 자연스러운 몰입을 자꾸 방해해요. 알코올성 치매의 남자와 낭만적 사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술 마시는 직업이죠. 을 가졌고 폭력배 애인과의 관계를 폭력적으로밖에 벗어날 수 없는 여자의 관계라는 것이 이 두 관계라는 것이 첫 만남에서부터 그리고 같은 방에서 동침하더라도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성관계를 먼저 적극적으로 유도하더라도 낭만적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 1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2의 세계관을 김지석 감독이 이 영화에서 목표하고 있으면 뚜렷이 보여줘요. 청춘 남녀가 한 방에 누워있게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로맨스 영화잖아요. 그런 한 장면이라면 다음날 아침에 나른한 모습으로 관객의 시스템 1 사고의 예측 체계를 만족시키기 마련이죠. 이게 보통이죠.
여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등지고 팔베개를 하고 누워 맨바닥에서 잠들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은 적어도 기존의 시스템1에 기반하는 영화의 문법에 동조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에 가까워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선이 우연히 겹쳐요. 남녀의 관계가.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관계가 인연으로 얽히는 시작점이죠. 근데 그때 앞서 가러가던 여자가 뒤돌아서서, 도련이 뒤돌아서, 그것도 한참 기다려서, 왜 따라와요 하고 시비해요. 바로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영화의 스토리 라인은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느닷없이 시비를 거는 행위가 여자가 하죠. 시비. 옳고 그름이죠. 시비. 옳고 그름. 그러니까 이분법이죠. 여자가 기본적으로 시스템1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음을 드러내요. 이토록 그러니까 여자는 시비를 걸었다가 또 이 남자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부정했다가 긍정으로 돌아가죠. 둘밖에 없으니까.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시비 앞에서,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억울하게. 당연할지도 모르는 분노의 감정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남자는. 집으로 가는 길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내는 남자는 시스템2의 사고 체계를 익숙하게 실천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거에 당황하지 않는 거죠. 이 영화는 여자, 그리고 어쩌면 관객 대다수가 갇혀있을 시스템1의 질곡을 벗어나는 로드 무비일지도 몰라요. 마지막 대화가 서로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문장뿐이라는 것. 서로 그러죠. 그거는 자신의 시스템1이 계속 유발할지 모를 오해로 인한 인간관계, 즉 공동체의 파탄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시스템1이 문제가 아는 사람들. 여자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했냐면 그게 증명이 되는데 남자의 별장을 제 집처럼 무단 침입한 어떤 낯선 이에게 그런 오해를 해야 되는데 강도 혐의자들에게처럼 오해하거나 불같이 화내지 않아요. 그때는 나중에. 그의 논리를 존중하여서 생애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떠돌이개를 위하여 푹신한 이불이 갖춰진 판자로 된 집. 이게 아주 따로 클로즈업돼서 딱 하나로 집이 딱 보여주죠. 강조하는 거죠, 감독이. 그걸 마련해주는 행위에서 이미 편하게 드러나 있었던 거죠. 이미 행동으로는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살의 시도를 암시하는 로프를 살아가죠. 자꾸 잊어버리죠, 주인공은. 그러니까 자주 살아가죠. 근데 남자 주인공에게 한꺼번에 사과라고 냉정하게 대하는 좌파주의처럼 마음이 안 좋죠. 팔긴 팔아도. 관객도 알코올성 치매에 공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시스템1의 힘이에요. 우리는 시스템1의 힘을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없어요. 자살한 이보 어머니를 이모라고 칭하여 남자의 내밀한 분노를 촉발하는 이복형과의 대결 구도에서 이복형이 서류 봉투로 입증하면서 결별을 선언하는 남자의 굴곡진 삶의 이야기에 사실은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을 것 같죠. 관객이 잘 알면서도 남자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 직전의 장면에서 남녀가 다정하게 간소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기 때문이에요. 낭만적, 적어도 성적인 친분이 형성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남녀가 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둘 모두이거나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의 포용력이 있는 마음 자세에 기인할 거예요. 남녀의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남녀의 출발점이 극단적으로 대절적이에요. 여자가 폭력배 애인의 바지 앞에 칼을 꽂아놓는 단호한 결별의 행위를 선언할 수 있게 만드는, 즉 과거의 삶 전체에 죽음과도 같은 단절의 선언을 할 수 있게 하는 용기는 아마도 남자가 여자 자신의 삶에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또 통째로 받아들여줄 포용력에 관한 절대적 신뢰에 근거하는 것 같죠. 소위 낭만적 사랑의 환상하고 좀 다르죠. 사랑의 현실은 사실은 이게 맞는데 상대방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려면
상대방의 과거의 삶의 모든 짐을 기꺼이 떠나는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과거의 모든 짐을 떠안는 행위인 거죠. 시스템 1에 의한 사랑의 모습도 나와요, 이 영화에. 누가 그러냐면 여자의 폭력배 애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칼을 보이며 협박하는 거는 폭력적이지만 성관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다음 소위 백허그를 하죠. 그런 환상이 있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소위 통념적인 사랑의 행위를 충실하라고 실천하는 노력의 연인. 그게 누구냐면 칼을 들고 위협하는 폭력배. 라고 이게 누가 재현했냐면 김지적 감독이 그런 식으로 예술적으로 재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가 시스템 1의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공적인 CF 감독이던 김지석이 독립영화를, 예술영화를 만드는 당연히 상업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게 한 것으로 보여요. CF는 돈을 위한 영화인데, 그 김지석 감독의 영화 세계의 극적인 전환 과정이죠. 그걸 고려할 때 여자의 알코올 중독은 어느 정도 행위자적 선택에 의한 결과죠. 스스로 의지로 판단해서 하는 거죠. 남자의 알코올 중독은 공동체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한 바가 크다고 여겨져요. 다니엘 카너먼의 행동경작 이론을 적용한다면 여자의 알코올 중독의 주요 원인은 롤랑 바르트가 독사라고 경멸적으로, 그러니까 여론인데 억압하는 여론이죠. 지치간 이런 시스템 1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거죠. 폭력배 남자인데 갇혀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남자에 더 심하죠. 치매가 된다는 건 알코올 중독이 심해졌다는 건데, 그 치매적 알코올 중독은 시스템 2를 육화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자의 알코올 중독성 치매에 대한 변호를 하자면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의 주인공 무이슈킨에 대한 변명, 더 나아가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의 대표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인 사랑과 자비의 성육신 재림 예술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토록 난해한 담론 과정이 요구되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영화 한 편 정도 길이의 예술적 작품이 요구되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남자로 하여금 알코올성 치매까지 이르게 만든 트라우마가 백치의 주인공 무이슈킨이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재림예수의 경우처럼 시스템 2의 기질이 시스템 1에 의해서 압살된 데 기인하였다.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영화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압도적인 난제, 즉 태백에서의 동반자설을 위한 로드무비라는 점 때문에 남자의 과거사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시되지만 남자의 현재 행위의 궤적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으로 몰아간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고통을 짐작할 수는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극단적으로 대조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이러한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관계적의 성격을 규정하는 짓는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게. 영화 전반부에서는 여자가 남녀 관계를 주도하죠. 여자가 남자의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지도 않죠. 그리고 남자의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고 여행 도중에 240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남자가 막 먹으려는 밥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강도짓을 하려는 마음을 먹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확실하진 않죠. 휴게소 주인공들을 정비공들을 자동차로 위협하게 만드는 등 남자가 나중에 글로 뭐라고 쓰냐면 무서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게 만들어요.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쓰죠. 노트에. 그러나 영화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남녀관계의 주도권이 남자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가 죄송합니다라고 정식으로 사과하는 장면이야말로 권력 관계의 역전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결론이죠. 이 영화의 독법에 있어서 특히 결말 부분에 관하여 어려움을 자주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영화의 전반부를 지배하는 인간관계가 그 주대 언어가 폭력이었죠. 폭력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억압과 폭력. 그런데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서 전혀 다른 인간관계 문법이 도입되고 있고, 그거는 해석이 좀 어려워요. 영화 후반부에서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남자의 문법의 본질은 원래부터 폭력적이었던 이복형과의 대치 상황에서 극적으로 드러나요. 남자 자신의 경제적 종말, 가족관계의 종언을 선언받는 거죠. 끝나는 거죠. 현실에서의 삶, 이게 어떤 공동체적인 삶이. 적어도 드자벨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화를 낸다든가 뭐 어쩌고, 남자는 폭력의 문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복형이 그 사람은 폭력에 익숙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도 시도하고 싶지만 무의미하다고 여기서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안 통하니까 전혀. 남자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곧 죽을 운명인데 자살 시도자를 구하려고 누가 먼저 맞는지가 중요하다는 질문을 남자가 여자에게 해죠. 그래서 그렇게도 드세던 여자가 죄송하다고 허리까지 굽혀가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만드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돼요. 그럼 관객이 틀렸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관객이 확실하게 인식할 만큼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남자도 뭐라 그러냐면 어눌하게 자신도 죄송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예요. 이후 암전과 남녀의 거친 숨소리, 소위 성관계 클리셰 같은 거친 숨소리라고 전혀 오해할 수 없죠. 동반 자살의 장소를 회귀하려 하려는 거친 숨소리가 화면을 지배해요. 이 부분의 암시가 너무 강력하여서 임박한 동반 자살의 가능성을 관객이 부인하고 싶게 만들죠.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을 둘러싼 해석에 혼란이 발생해요. 영화가 끝이 났어요. 이제 이 영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겠죠. 조금 더 와일드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도 있을 거예요. 김지석 감독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전개일 거예요. 이 영화가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남녀가 성공적으로 자살을 감행할지 여부가 아니라 어차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 갈 길을 잃어버린 그들이 어찌하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일 거예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알코올성 치매를 겪는 남자에 관한 얘기거든요. 지독한 건망증에 시달리는 알코올성 치매를 겪는 남자는 독립주체적인 삶을 실천적으로 영위할 수 없죠. 혼자 못 살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영화는 남자가 죽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발적인 도움이 없다면 남자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별장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위하여 슈퍼마켓 점원이 놀라워할 만큼 자동차 트럭 가득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한 상 가득 차려서 배가 터질 만큼 먹는 장면이 나오죠. 화면상으로는 아마도 너무 센티멘탈하게 보일 것 같아서 생략되었겠지만, 그렇게 먹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음식을 성공적으로 요리해내는 노력이 있어야겠죠. 여자의 자발적인 도움의 전망이 그래서 있어요. 떠돌이 개의 밥을 주려고 온 남자가 이들을 부부로 오해하는데 남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죠. 네, 그러고요. 에서도 생겨요. 어찌 보면 일시적이나마 행복한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해피엔딩의 전망을 예상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남아있어요. 경제든 애정이든 삶의 현실적인 원인이 자살을 하게 만드는 이유로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먹기 나름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영화의 남녀보다 더 어려운 처짐에도 잘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자살의 이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살의 결과를 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약간의 희망이라도 관객이 가지려면 그 조건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감독이 노리는 것 같아요. 남녀 주인공보다 먼저 있었던 자살 시도자가 이들에 의해 우연히 발각되면서 이때는 이 사람은 자살의 행위가 타의적으로 실패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우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남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여자는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예를 들면 이상의 유명한 단편 소설 날개의 부부처럼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여자가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낭만적 사랑 또는 무슨 뭐 빅토리아 시대 집안의 천사, 엔젤 인 더 하우스라고 얘기하죠. 순정적인 여인을. 또는 아내가 남편을 따라 순산한 까마귀 숲의 설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근대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현실이죠.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폭력적이지도 억압적이지도 않지만 철저하게 무기력하죠. 그런 날개의 남자 같은 남자잖아요. 폭력적이 될지 몰라요. 그거는 아직 전망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죠. 그 여자가 부양하려고 나서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질문해야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화에 의해 촉발된 담론의 범주가 확장이 되죠. 주인공 남녀 이야기가 끝나버려서 이거는 이 영화의 창조주인 감독이라도 알 수 없는 미래에 관한 궁금증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제 질문은 인간관계의 새로운 양상의 전개에 관한 것이 돼요. 시스템 1이 상정하는 억압과 폭력의 위계 질서라는 끔찍한 독사를 대체할 그 시스템 2는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영화가 관객의 감동을 유발하여 독립영화로서 장기 상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거의 모두 시스템 1의 억압체계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처럼 다소 현실 적응력이 부족한 해결책의 제시죠. 이렇게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객이 해방감을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 그 해결책을 찾아서 김지석 감독처럼 예술적 장르의 방식을 통하여 무모하게나마 나아갈 길을 대신 나서주는 사람이죠. 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영화라는 장르가 관객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